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세월이 가면 박인환.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 뒷부분입니다. 이 시는 노래로도 만들어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인환 시인이 이 시를 쓴 시기는 한국전쟁 직후라고 하죠. 원래는 전쟁이 핥히고 간 황량한 도시에서 술을 마시며 흘러간 옛 추억과 옛사랑을 노래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가버린 사랑에 애달파하면서 그리움에 젖어들 때 이 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름답고요. 지나간 사랑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워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KBS 라디오 독서실에서는 올가을 사랑이 담긴 문학작품을 시대별로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시대의 사랑 이야기, 최초의 한문소설 만복사 저포기에 담겨있는 러브스토리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만복사 저포기는 매월당 김시습의 작품이죠. 김시습은 1435년에 출생해서 1493년에 사망한 조선시대의 작가입니다. 유교와 불교의 정신을 두루 포섭한 사상가면서 또 탁월한 문장으로 여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로 알려진 금오신화와 산거 배경 등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요. 오늘 소개할 만복사 저포기는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5편의 단편 중 하나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 만나보겠습니다. 만복사 저포기 김시습.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양생은 일찍이 어버이를 여인 뒤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고요한 그 골방 문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 온 뜰안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놓았다. 그는 달 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를 억누르지 못하여 나무 밑을 거닐곤 했는데 달빛 아래 배나무 꽃은 어찌 저다지도 환하단 말이더냐. 백옥의 세계가 따로 없구나. 이 소린 동서 소리?
이 소리 또한 왜 이렇게 처량할꼬? 온 천지 미물도 다 짝이 있는데 처량하다 내 신세. 외로운 내 마음 그대로 시가 되겠구나. 한 그루의 백꽃나무 외로움을 벗삼으니 휘영청 달 밝은 밤 시름도 하도 할시야. 푸른 꿈 홀로 누운 고요한 들창으로 들려오는 저통소 소리 어느 님이 불고 있나. 외로운 저 비치는 짝을 잃고 날아가고 원앙도 저 혼자 맑은 물에 논이는데 어느 집 아씨에게 이 마음 기약두고 두둥실 하염없이 바둑이나 두려면 등불만 가물가물 이내 신세 점치네. 양생이 시를 다 읊고 나자 벼랑강 공중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온다. 진정으로 자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데 그 무엇 어려울 게 있으리요. 누구지? 그래,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어. 하늘에서도 내 마음을 안 게야. 양생은 속으로 상당히 기뻐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3월 24일이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곳 마을의 많은 청춘 남녀들이 을의 만복사를 찾아가 향불을 피우고는 각기 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향심이 마음이 지한테 척 달라붙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눈은 높아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못생긴 칠복이 말고 건너마을 최도령이 저만 보게 해주세요. 네? 다른 여자 보는 눈 멀게 하고 오직 저만, 저 하나만 보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최도령 좋아하네. 부처님, 향심이가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예? 칠복이 목소리 좀 안 듣게 해주세요.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 나 간다, 가. 양생아. 실복이구나. 양생이 넌 소원 안 빌고 뭐하냐? 할 일이 많아서 만복사 스님들 시중도 들어야 되고. 할 일 빨리 끝내고 너도 빌어야지. 우리 중에 장가 못 간 사람은 너하고 나 둘뿐이야. 그러니까 꼭 빌어.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칠보가. 이날 양생은 저녁에 법당에 들어가 솜에 깊이 간직하고 갔던 저포를 꺼내어 불전에 던지기 전에 먼저 소원의 기도를 하였다. 자비로운 부처님, 저 양생이옵니다. 저 아시죠? 친구들은 다들 장가가서 자식까지 뒀는데 저는 아직도 떡거머리 총각이옵니다. 부처님, 저도 어여쁜 아시오도 장가가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뭔지 부처님도 아시죠? 저포예요, 저포. 숫자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저포. 오늘 저녁엔 제가 부처님과 함께 저포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절할 때 사용하는 자리 법연을 차려 부처님께 갚아드릴 거고요. 만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시면요, 반드시 제 소원인 어여쁜 아씨를 얻게 해주세요. 아셨죠, 부처님?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높은 분이니 이번에 던지는 건 부처님 겁니다. 어쩌죠, 부처님? 한 끝입니다.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제가 이기면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 큰 수 나와라, 큰 수 나와라. 새 끝입니다, 부처님. 보셨죠?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축원을 마치고는 즉시 저포를 던지자 과연 양생은 소원대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는 매우 기뻐서 다시금 불전에 꿇어앉아 말씀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겼으니 부처님은 저의 꽃다운 인연을 정하시는데 부디 소홀히 하시거나 행여 괜히 내겠다 후에는 마시옵길 바라옵나이다. 양생은 불좌 뒤에 깊숙이 앉아 동정을 엿보았다. 얼마 안 되어 과연 아가씨 하나가 들어오는데 법당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 다들 소원 빌고 돌아갔구나. 아시야. 나이는 15 정도? 새까만 머리에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이 마치 고운 물감을 색색이 들인 꽃구름을 타고 내려온 달의 궁전에 사는 선녀 같다. 그녀는 자세히 볼수록 너무나 곱고 얌전하였다. 그녀는 백옥 같은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켜고 향로에다 향을 꽂은 뒤 3번 절을 하고는 꿇어앉아 슬피 탄식하였다. 인생이 방명하다고는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줄 알았겠는가. 품 안에서 뭘 꺼내는데 뭐지? 저렇게 고운 아가씨가 탄식을 하다니 무슨 일일까? 부처님, 상가 주건문이옵니다. 한양골 오얀리에 사는 소녀,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께 말씀드리옵니다. 지난번 변방이 허물어져 도적들이 노리더니 표독한 왜구가 침입해와 봉화를 자주 들고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왜구가 건물을 파괴하고 인민을 노력해가자 친척과 노복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정처 없이 분산되었습니다. 이제 버드나무같이 갸냘픈 소녀의 몸이라 먼 길 피난하기가 여의치 못하여 심규에 숨어들어 금석 같은 굳센 정절 더럽힘이 없었건만 초야에 묻혀 살기를 속절없이 3년이라 달 밝은 가을밤, 꽃피는 봄동산, 들구름 흩날리고 흐르는 물 처량할 때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니 서러운 간장 다 녹이고 혼백마저 흩어졌나이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어 각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평생은 수명이 정해져 있고 부부의 100년 가약을 어길 수 없사오니 아무쪼록 아름다운 배필을 점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여인은 그를 바친 후 여러 번 소리내어 오열하였다. 이 모습을 엿보고 있던 양생은 방탕한 정서를 걷잡지 못하여 갑자기 불자 뒤에서 튀어나오며 말했다.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며 방금 불전에 바친 근원은 무엇이오? 누구시오? 부처님 불전에 바친 근원에 뭐가 적혀있는지 알아야겠어. 백년 가약을 맺을 배필을 점지해달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도대체 누이신데 이렇게 무례하단 말입니까? 내가 묻고 싶은 말이오. 이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신다면 전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예,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부처님이 맺어준 인연. 날 따라오시오.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으로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 좁다란 반자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그녀에게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눈짓을 하였다. 그녀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는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문득 운우의 즐거움을 누렸다. 정녕 이곳이었단 말인가? 정녕 이렇게 좋은 것을. 서방님, 한 잔 받으시지요. 고맙소.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향기가 풍기지 않소? 무슨 향기 말이옵니까? 탁상에 놓인 온갖 그릇들도 좀 이상하고 하얗고 무늬가 전혀 없으니 인간의 솜씨가 아닌 듯하오. 그냥 쭉 드시옵소서. 그러리다. 양생이 가만히 살펴보니 탁상에 놓인 온갖 그릇들은 희맑고 무늬가 없으며 술잔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풍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마침 서쪽 산봉우리에 달이 걸쳐 있고 먼 마을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절에서 들려오는 새벽종 소리에 날이 새려고 하였다. 그녀가 시녀에게 지시하였다. 얘야, 잔치상을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거라. 예, 아씨. 아씨가 먼저 출발하시면 저는 상을 거두어 뒤따라 가겠사옵니다. 그래. 서방님? 왜 그러시오? 서방님과 저는 꽃다운 인연을 이미 이루었으니 서방님을 모시고 제가 사는 집으로 갈까 합니다. 그럽시다. 꽃다운 인연을 맺었으니 함께 가야죠. 아묘. 양생은 쾌히 승낙하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하여 걸었다. 둘이 저자 복판을 지날 때에는 벌써 울타리 밑에서 개가 짖고 사람들이 길에 나다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양생이 그녀와 함께 거니는 것을 보았다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다만 강화댁 아주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이고, 양생 총각.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예. 아유, 저놈의 똥개 새끼가 귀신을 봤나? 왜 이렇게 짖는 거야? 아이고, 저리 가지 못해? 빨리 가요. 예. 이제 근데 양생 총각은 꼭두 새벽부터 혼자 어디를 다녀오는가? 혼자가 아니죠, 아주머니. 응? 아이고, 혼자 살더니 정신까지 이상하게 됐나? 아니, 그게 실은 어젯밤에 만복사에 갔다가 취하여 누웠다. 방금 동물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구만. 아유, 그럼 빨리 가봐. 빨리 오시라니까요. 예. 갑니다. 가요. 양생이 그녀의 뒤를 따라 깊은 숲을 헤치고 가는데 이슬이 길을 흠뻑 덮어 갈 길이 아득하였다. 양생은 의아하게 생각되어 물었다. 이거 길이 점점 험해지는 것 같소. 아직 멀었어?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당신 거차는 것이 어찌하여 이렇게 쓸쓸하오? 노처녀의 살림살이가 의례 그렇지요. 제가 서방님 위해 예시 한 장 읊어드릴까요? 좋소. 이슬 함초로만 저 길가를 초저녁에 내 가고 싶지만
그 어인 이슬이 이다지 많아 그 소원조차 아니 되는가. 이의 시를 들었으니 나도 이의 시 한 장으로 화답하리다. 느릿느릿 저 여우는 다리 위를 거닐며 정드나 씨 노리려고 미친 녀석 멋 모르고 설렁이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개녕동으로 향하였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다복쑥이 들을 덮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고목 속에 맑고 깨끗한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밥상을 올리는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만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퍽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틀 동안을 유유히 보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 이런 것이오? 참. 구름을 타고 있는 기분이 이런 것이오? 부끄럽사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 아니 돼요. 네, 그대를 놓아주지 않으리다. 많이 드십시오. 아니요. 만나는 건 그대가 먹으시오. 두 분 다 그렇게 힘을 쓰셨으니 많이 드셔야겠습니다요. 무슨 말이냐? 날아가는 새들이 놀라 도망가고 들짐승들이 기절을 할 정도였습니다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뭐 어떻소? 그냥 많이 먹읍시다. 예. 그런데 이 그릇들 말이요. 그릇들이 왜 이상하옵니까? 아니요. 많이 먹고 힘냅시다. 좌우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은 깨끗하고 품위가 있어 그는 간혹 의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은근한 청의 마음이 끌려 다시금 그런 생각을 되풀이 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그녀가 양생을 불렀다. 할 말이 뭔지 모르나 왜 그렇게 망설이는 거요?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글쎄, 무슨 말이든 다 해보시오. 네, 다 들어주리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3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가 잠깐인 듯 하오나 오래되었사오니 너무 서운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보시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지금 이별을 하자는 게요? 오늘 못다 이룬 소원은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내세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개념동 깊은 골에 꽃잎은 피고 지고 봄시름 움켜안고 한숨만 못 내겨오. 아득한 초엽 구름 속에 고운잎 여의고는 상강 대밭 속에 눈물을 뿌리더니 갠강 따뜻한 날 원앙은 쌍을 찾고 푸른 하늘 구름 거쳐 비추새 논이 는다. 니마 맺읍시다. 굳고 굳은 동심결을. 비논이 비단 부채는 맑은 가을 원망 마오. 당신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내 마음은 이렇소. 이 밤이 어떠한 밤인가. 고운님을 기뻐하잔대. 꽃처럼 아리따운 얼굴, 앵두처럼 새빨간 입술. 직야시 북 던지고 인간에 내렸는가. 월궁항하는
공의를 버리고 이곳을 찾았구나. 님이시여, 가벼이 말씀마오. 가을철에 부채라니 웬 말이요. 저승에서 거듭 만나 백년가약 맺어두고 아침꽃 저녁달에 끊임없이 논이려. 서방님, 이 잔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건 은잔 아니요. 예, 은잔이옵니다. 내일 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음식을 베풀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건 보련사에 가보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면 도중에 저를 기다렸다 저와 함께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 부모님을 뵙는 일인데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게 하겠소. 근데 도중에 기다리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내일 아침 일찍 당신 먼저 이 은잔을 가지고 보련사로 가세요. 저는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 정오에 보련사 입구 약수물 앞에서 만나 함께 올라갑시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소만 당신 뜻이 정그러하다면 그렇게 하리다. 내일 낮 정오에 보련사 입구 약수물 앞에서 만납시다. 예. 양생은 이튿날 그녀의 말대로 은잔을 가지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렸다. 과연 어떤 귀족 양반 한 분이 딸의 대상, 즉 죽은 지 2해 만에 치르는 제사를 위해 수레와 말을 끌고 보련사를 향하여 가는 것이었다. 양반 마님,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글쎄, 우리 아씨 장례 때 광중에 같이 묻었던 은잔 있지 않습니까? 그 은잔이 왜? 벌써 어떤 놈이 훔쳤지 뭡니까? 잠깐! 멈추어라! 양반은 타고 가던 말을 즉시 멈추고 양생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은잔을 갖게 된 경위를 물었다.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빠짐없이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그 양반은 놀랍고 의아하여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 팔자가 불행하여 스라에 오직 여식 하나밖에 없었는데 외구의 난에 그마저 빼앗기고는 미처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나으리,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따님이 죽었다니요? 그렇다네.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개녕사 곁에 묻어두고는 머뭇거리다가 지금까지 이르렀네. 그러다 보니 오늘이 벌써 대상인지라 부모된 도리로 보련사에서 제나 베풀어 볼까 해서 가는 길이네. 보련사? 그럼 그녀가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인가? 내일 제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푸실 것입니다. 내 여식과 약속을 했다고 했지? 예. 내일 낮 정오에 보련사 입구 약수물 앞에서 만나 함께 올라갑시다. 예. 만나 함께 올라가자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의아하게 생각지 말고 내 여식을 기다려 함께 오게. 난 먼저 보련사로 가서 기다리겠네. 말을 마치고 양반은 먼저 보련사로 향하였다. 양생은 혼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과연 약속했던 시간이 되자 그녀는 시녀를 데리고 도착하였다. 서방님. 그래요. 왔구려. 왔어. 이제 올라가요. 그럽시다.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 만나 반갑게 손을 잡고 절로 향하였다. 그녀는 먼저 절 문을 지나 법당에 올라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는 곧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방님,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셨을 텐데 진지 드시겠습니까? 그럽시다. 당신은 여기 있으시오. 내가 가져오리다. 뭐라는가? 내 여식이 뭐라고 하는가? 시장한 것 같으니 진지상을 준비해 주시죠. 알았네, 알았어. 진지상. 진지상이 필요하니 속히 가져오라. 예, 주인마님. 네, 혹시 몰라 진지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어서 가지고 들어가게. 예. 내 여식이 맞아. 내 여식은 저렇게 수저를 들었어. 예, 아씨가 맞습니다. 아씨 진지 되시는 소리는 소인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요. 아씨의 영혼이 맞습니다. 그들은 경탄하여 휘장 속에 침구를 마련하고 양생에게 딸과 동침할 것을 권하였다. 밤중이 되자 과연 말소리가 맑고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가만히 엿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갑자기 끊어지곤 하였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당신께 차근차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행동이 예법에 위배된 것은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나 너무 오랫동안 들판 다북숲 속에 묻혀있다 정회 한 번 남에 걷잡지 못하여 방명을 자탄하였더니 뜻밖에도 3세의 인연을 만남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엄이의 길을 닦으려 하였사옵니다. 하오나 애달프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저버릴 수 없사옵기에 한시바삐 저승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이제 한 번 하직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사오니 헤어짐을 임하여 아득한 정회 뭐라 말씀드리겠나이까? 울지 마시오. 그대는 내 평생의 인연이고 저승에 있어도 내 인연이니 울지 마시오. 사방님, 저는 이제 가야 하옵니다. 당신 남겨두고 전 가야 합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아선 안 되는 길,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그 외로운 길, 어찌 당신 혼자 보낸단 말이오. 당신 혼자 보내는 것, 그것만이 걱정이오. 전 남아있는 당신이 걱정인데 절 걱정하시다니. 그녀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윽고 사람들이 그녀의 영혼을 전송하였다. 호는 문 밖으로 나갔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슬픈 소리만이 은은히 들려왔다. 저승길이 바쁘도다. 이별이란 웬일이요. 비나이다 님이시여 저버리진 마옵소서. 애달퍼라 어머니여 슬프도다 아버지여. 나의 신세 어이할고
고운님을 여의도다. 아득한 구천 밑에 원한만이 맺히리다. 이튿날 양생은 주육을 갖추어 개녕동리의 자취를 찾으니 과연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제전을 차려 슬피 울면서 지전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조문을 지어 읽었다. 아, 님이시여. 당신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순하였고 자라서는 얼굴이 예뻐 자태는 서시 같고 문장은 숙진을 능가하였소. 난리를 겪고서도 정조를 지켰는데 왜구를 만나 생명을 잃었소. 황량한 다북숙에 몸을 의탁하여 밝은 달 피는 꽃에 마음이 슬펐소. 어젯밤엔 님을 만나 기쁨을 얻어 비록 유명을 달리했을지라도 실상 운우의 즐거움을 같이하였소. 장차 100년 해로 같이 하려 했는데 벼랑간 이 웬 이별이란 말이오. 집에 들어오면 어이없어 말 못하고 밖에 나오면 아득하여 갈 데가 없구려. 휘장을 해칠 때마다 눈물겹고 술 부을 땐 더욱 마음이 아프다오. 얼굴이 보이는 듯하고 목소리가 들리는 듯 슬프도다. 총명한 님이시여, 말쑥한 님이시여. 육체야 헤어졌을 망정 홀령은 계실지니 마땅히 이곳에 나타나서 이 슬픔을 거두어 주시오. 비록 생과 사가 다를지라도 아마 님은 이 굴월에 감동할 것이라 믿소. 그 뒤 양생은 결국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가산과 농토를 모두 팔아 저녁마다 제를 드렸는데 하루는 그녀가 공중에서 그를 불러 말했다. 당신의 은덕으로 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한계는 더욱더 멀어져 싸우나 당신의 두터운 은정에 깊이 감사를 드리옵니다. 당신은 다시 길을 깨끗이 닦아 저와 같이 속세의 노를 초탈하시옵소서. 양생은 그 뒤로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 하나 그 뒤로는 어찌 되었는지 소식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고 알려진 금호신화에 실린 단편 중에 하나죠. 만복사 저폭이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옛소설 속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고전소설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의 조혜란 교수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만복사 저폭이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제 시공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한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아마 드라마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외롭고 정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런 양생이라는 청년이 네. 만복사라는 절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저포놀이를 내기를 하게 되고 부처님하고 내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아가씨가 등장을 하고 이 청년은 그걸 듣고 자기 그 저포놀이에서의 내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조카 아가씨하고 이제 그 하룻밤 그 운후의 정을 나누고 그래서 관계를 맺고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여자가 귀신인 걸 알면서도 같이 지내고 결국은 쓸쓸히 약초를 캐러 산으로 들어가 버리죠. 네, 그래요. 저희가 이 만복사 저포기를 소개할 때 금호 신화에 실린 단편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 이 만복사 저포기 이 작품이 갖는 의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 우리 문학사에서 어떤 예. 의미가 있는 작품인지요? 만복사 저포기도 물론 그렇지만 금호 신화에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작품이 5작품이 실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처음에는 금호신화가 그렇게 좋은 작품인지 몰랐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어렵고 이게 왜 좋은 작품이지? 이런 그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한문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 아름다움이 훨씬 잘 느껴지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고 이제 이야기 되지만 정말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기소설의 백미예요. 네. 그리고 전기소설은 그 당시에 동아시아적인 분포를 보이던 장르인데요. 정말 뭐 중국이나 월남이나 그렇게 쭉 전기소설을 같이 놓고 봤을 때도 금호신화가 갖는 고유성과 아름다움 또 그런 어떤 그 절절한 그 치열한 주제의식 그런 것들은 여전히 빛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학창시절에 금호신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냥 귀로 들었던 거랑 오늘 이렇게 다시 드라마로 만나보고 또 작품을 접해보면서 금호신화 속에 실린 작품이 이런 작품이었구나. 오늘날 사실 뭔가 이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왠지 그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같은 것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그 소통을 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예. 이 만복사 저포기 소설적인 형식을 갖춘 최초의 소설이면서 또 동시에 최초의 사랑 소설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 작품의 저자 그 김시습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금호신화에 들어있는 사랑 이야기는 사실은 만복사 저포기 말고도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도 상당히 그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생규장전. 그것도 우리 학창시절에 그렇죠. 만나본 작품이죠. 굉장히 익숙한 제목일 것 같은데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두 편이 워낙 그 아주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쏙 당기는 사랑 이야기여서 실은 5편 중에 이 2편이 조선시대부터 많이 읽혔어요. 나머지 3편에 비해서. 그런데 김시습이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쓰게 된 것은 남녀의 사랑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랑 중에서도 너무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사랑 그리고 정말 귀신과의 사랑을 통해 사랑 어떤 그 경험 알아버렸지만 사실은 그 사랑은 이 현실계에서는 통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사실은 떠나야 될 사랑, 그런 한계, 그 비극성, 격절함 그런 것을 잘 쓴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그렇게 그 비극적이고 고독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 김시습 개인의 삶하고 잘 부합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 김시습이라는 인물의 삶의 면면은 어땠을까라는 궁금함도 갑자기 새삼스럽게 또 드네요. 예, 자, 김시습. 예. 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미한 무신 출신이지만 뭐 3살 때 시를 지었다는 레전드급 이야기가 있죠. 5살 때 세종에게서 정말 그 칭찬을 듣고 그래서 신하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20살 무렵에 수양대군의 그 왕위 찬탈 소식에 그만 그 세상이 뒤집히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를 하죠.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삶과 자기와 세상의 거리감과 이런 거를 그 계속 문제 삼고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작가가 김시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호신화 오늘 만난
이 만복사 저포기 외에도 이 가을에 좀 한번 빠져보면 좋을 만한 고전, 옛소설 작품 좀 몇 개 추천을 해주시죠. 예, 가을이라고 하시니까요. 일단 약간 쓸쓸한 것부터 허균이라는 사람이 쓴 네. 남궁선생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정말 혈기방장하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재주도 있었고 높은 벼슬도 할 수 있었을 법한 그런 남성 주인공이 정말 인생이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하는지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 결국은 너무나 뒤틀려버린 자기 인생을 결국 마지막에는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 참지 못하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인생과 화해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정조는 쓸쓸한데요.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낯선 작품이실 텐데요. 엄청나게 치열한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포이교집. 작가는 미상인데 한문 소설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강렬한 사랑을 해요. 하층 여성인데 한시를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양반 남성을 사랑하는데 사실 이 양반 남성은 그렇게 뛰어난 문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성 주인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주가 많아서 많은 남자들이 자기의 미모에 막 반해서 오고 그것에 너무나 이제 신물이 나면서 포이의 사귐을 사귀고 싶다 해서 남자를 찾죠.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너무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하고 근데 실은 이 여자가 유부녀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이 있으니까요. 네. 혹시 그런 사랑 이야기를 읽고 싶으신 분들은 포이교집이라는 19세기 소설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이 오랜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은 고전의 매력, 이 가을에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조혜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 오래 말린 뗄나무, 오래 묵어 농 익은 포도주,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옛 친구, 마지막으로 오래된 글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만복사 저포기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